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결국 구속돼서 동부구치소에 구금됐죠. 자,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어떻게 보는지, 또 개헌 문제엔 어떤 입장인지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이야기 잠시 후에 들어보겠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서 돈 받고 밥 얻어먹은 기자들의 명단과 액수가 오늘 미디어오늘에 보도됐습니다. 그 돈이 바로 이 전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이란 얘기인데요. 미디어오늘 정철훈 기자로부터 직접 설명 듣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 장자연 리스트 재수사, 청와대 국민청원 20만을 넘겼죠. 과연 재수사 가능할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고요. 청와대가 마련한 헌법안에 동물 보호가 명시된다고 하죠. 과연 동물들의 삶은 나아질 수 있을지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에게 듣겠습니다. 또 한 주간 언론 보도 흐름 전해드리는 미디어 포커스까지 준비합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죠.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1212로 보내셔도 되고요. CBS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는 무료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언제든 지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개헌 문제에 대한 각 당의 입장 지난 월요일부터 차례로 듣고 있죠.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예, 개헌 얘기 좀 이따 여쭤보고 먼저 어젯밤에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불행한 헌정사가 계속 반복돼서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또 당연히 구속돼야 되지만은 죄를 미워하지 사람을 미워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아드님이 우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측은지심이 들었습니다. 예. 뭐 일각에선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규정하는데 그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직 대통령이 그러한 온갖 비리, 돈을 긁어들인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죠. 예. 이것을 가지고 정치 보복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정치 은혜 베풀어야 됩니까? 그리고 MB는 그 측근 일가 친척들이 다 이실직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정치 풍토 어떻게 MB 박근혜를 감싸할 수 있습니까? 예.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하고 예. 이러한 것을 앞으로는 반복 안 해야겠다 하는 그런 반성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홍준표 대표는 조금 더 나가서 이 적폐청산 내세운 정치 보복 쇼, 남북 위장 평화 쇼,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헌법 개정 쇼, 이 3대 쇼로 국민들을 현혹해서 지방선거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규정했는데 평가하신다면요? 그런 얘기를 하면요. 한국당이 국민들로부터 더 멀어집니다. 아하. 그리고 홍준표 대표는 더 대통령 될 확률이 적어집니다. 예, 예. 아니, 박근혜의 국정농단, MB는 오직 했으면은 돈 벌려고 대통령 된 사람 아니에요. 네. 이걸 갖다가서 무슨 정치 보복, 남북이장 평화쇼, 사회주의로 가는 뭐 헌법 개정쇼, 그렇게 말씀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예. 그건 국민을 무시하는 거고 자기 당과 자기를 버리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개헌 문제로 가서 지금 청와대가 26일 날 개헌안 발의하겠다. 어떻게 보세요? 그건 안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왜요? 왜냐하면 물론 국회에서 합의를 못한 것은 1차적으로 국회의 책임이 있지만은 네. 그런다고 대통령께서 안을 내서 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좋지만은 발의를 하면은 안 되고 제가 박근혜 탄핵 때도 상정이 목표가 아니라 가결이 목표다. 예, 예. 그런데 이번에 헌법 개정도 대통령의 발의가 목표가 아니라 국회 통과가 목표가 돼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러한 대통령께서 하는 것은 일종의 오기 정치다. 예.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안 하셔야 된다. 예. 그리고 안을 국회로 보내주면은 우리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조정해서 반드시 이번에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발의된 그 안을 그냥 하나의 그 텍스트로 삼아서 서로 절충해가지고 합의를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찬반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아니 청와대 그 내용- 입장이 그 사이에라도 국회가 합의하면 발의한 안을 철회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발의가 되면은 철회는 가능하겠죠. 예, 예. 그렇지만 국회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면요. 그 내용에 무슨 전문이나 아주 파격적으로 진짜 촛불혁명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끄는 그런 훌륭한 안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 권력구조 개편을 빼버린 그러한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권력구조 개편을 양보하시고 예. 홍준표 대표께서는 선거제도 개편 양보를 해서 우리가 합의를 하면 된다. 이렇게 예. 봅니다. 예, 예. 아주 촛불혁명 받은 훌륭한 헌법 개정안이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걸 또 일각에서는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비판합니다. 그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러한 시각으로 보면은 되지 않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아니다. 이렇게 제시를 한다고 하면은 그걸 기본으로 해서 예. 여야가 합의 조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권력구조 개편이냐, 거기에 있다. 예. 대통령 중심제 4년 연임이냐,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선거제도 개편이냐, 네.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4년 연임제 그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더라도 그러면은 국회에서 총리 추천권을 달라. 예. 국회의원들이 국민들로부터 불신받으니까 못 주겠다 예. 하는 것은 말씀이 아닌 거예요. 네. 지금 모든 국민이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요구입니다. MB 구속되는 걸 보고 더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 총리 추천권을 국회에게 달라. 이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이건 내각제다. 따라서 이걸 국회에서 합의해도 국민투표에서 국민들이 반대해서 부결될 거다. 이렇게 주장하던데요. 그건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원체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예. 그 지지 세력들이 의견을 나타내고 있지만은 그래서 국회에서 토론하고 소통하고 합의 조정하자는 겁니다. 예, 예. 정세균 의장만 하더라도 오늘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좀 부족하다는 표현을 썼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국민은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내려놔라. 네. 이겁니다. 예. 그리고 선거제도 개편을 해야 된다. 예. 이런 건데 그것을 서로 고집하고 하면은 대통령 안을 국회에 발의를 하더라도 예. 3분의 2, 180명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해야 되는데 그렇죠. 현실적으로 한국당에서 바미당에서 반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총리 그리고 추천 총리를 추천하자고 하는 것은 예. 이원 집정제 분권형이 바로 그런 건데 조금 더 약화시켜서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시켜주는 겁니다. 예, 예. 그렇게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추천된 총리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까? 거부할 수는 없죠. 아, 그래서 소통해서 협치를 하자는 거죠. 네, 네.
그런 국회 총리 추천권을 대통령이 받아서 양보해라. 그래야만 국회에서 합의가 된다. 이 말씀이죠, 한마디로. 그리고 홍준표 대표도 선거제도 개편을 하겠다. 그러면 합의가 된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합의를 해내면 국민들도 동의해 줄 거다. 당연히 그렇죠. 아하. 알겠습니다. 국회 총리 추천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그 영장 청구서에 보면요, 다수로 확보한 불법 비자금을 언론인 관리에도 썼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미디어오늘의 정철훈 기자가 바로 그 언론인 접대 금액이 적힌 출금 전표를 확보해서 단독 보도했는데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한번 연결해보죠. 미디어오늘의 정철훈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자료를 어디서 확보하신 겁니까? 2006년 9월부터 한 10월 사이에 예. MB 측에서 이제 주요 일간지 방송사 기자들을 상대로 접대를 한 그런 구체적인 내역이 담긴 뭐 전표랑 문서 같은 것을 예.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그 검찰이 압수수색한 자료에 포함되어 있었던 모양이네요. 그거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아하. 아무튼 저희가 이걸 확보한 시기는 그 검찰의 그 영포빌딩 압수수색이 있던 그 전후 시기이기는 한데요. 예. 네, 아무튼 이 자료는 저희가 영포빌딩에서 확인을 하게 된 자료입니다. 영포빌딩에서 확인된 자료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기자들을 만났다는 겁니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여기 보면 그 출금 전표를 보면요. 그 전표를 작성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네.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서울시장 보좌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이 이제 기자들을 접대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자들 실명도 다 등장을 합니까? 예, 기자들 실명이 다 등장하고요. 예. 해당 기자를 몇 월 며칠에 만나서 얼마를 썼다. 그 네. 부분까지 다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몇 월 며칠 누구 만나서 얼마 이런 식으로까지. 예, 예를 좀 들어보면요. 예. 2006년 9월 14일에는 중앙일보 강화무계, 연합뉴스 이하무계, KBS 남아무계, SBS 김하무계 등 4명의 기자와 만나서 103만 원을 썼다고 적혀 있고요. 10월 2일에는 한국일보 유아무개 정치부장과 또 한국일보 기자 2명과 이제 만나서 14만 원을 쓴 뒤 뒤이어 80만 원을 썼다, 이렇게 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예. 10월 10일에는 조선일보 권아무개 기자와 만나 40만 원을 썼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날짜와 금액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로 들어주신 걸로 보면 액수도 그냥 간단히 식사하고 헤어진 게 아니네요. 예, 좀 비싸게 드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해당 언론사들의 무슨 그 공통점이 있나요? 일단 저희가 확보한 자료만 비춰봤을 때는요. 예. 이 두 언론사 소속 기자들의 이름이 좀 자주 등장하는 점이 눈에 띄었는데요. 어떤 언론사요? 예, 보수 언론사. 흔히 보수 언론사로 불리는 뭐 조중동이라고 하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쪽 기자들의 이름이 자주 등장을 했고요. 예. 그냥 추정해보자면 지금과는 좀 다르게 조중동의 영향력이 훨씬 강했던 만큼 예. 좀 더 관리를 열심히 하려 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당시에는 또 당내 경선이 또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수층으로부터 지지를 위해서 좀 보수 언론사 기자들에게 좀 신경을 썼던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2006년 가을이면 그 당내 경선이 시작되기는 전이죠? 예, 맞습니다. 서울시장 임기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대통령이 되기 위한 준비에 나서던 시기입니다. 네. 이렇게 접대한 거 말고 다른 비용들도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MB 측이 기자들에게 사실상 이 촌지를 준 문건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예. MB 측은 2006년 7월 26일 이 동아일보 박아무개 기자 연수 격려 이런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출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7월 27일에는
조선일보 윤아무개 기자 연수 격려 명목으로 역시 100만 원을 썼다고 적혀 있었고요. 예. 같은 해 10월 4일에는 이 중앙일보 최아무개 기자에게 이 추석 귀향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줬다 이렇게 적혀 아하. 있기도 했습니다. 예. 연수 격려금, 귀향비. 그야말로 촌지로군요. 예,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확보하신 자료가 2006년 9월부터 10월 딱 2달치라고 그랬죠? 예, 그 8월에 그 쓴 내용도 있어서요. 예. 따지면 한 3달 조금 안 됩니다. 예. 근데 그 시기에 자료만 확보했다 뿐이지 그 아주 빈번하게 이런 게 이루어졌다면 일상적으로 계속 해왔다는 거 아닐까요? 예, 뭐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제가 예. 이제 기사를 쓸 때 예. 이거는 빙산의 일각으로 봐야 된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거든요. 예. 상식적인 추론일 수밖에 없는 게 뭐 접대를 2006년 가을에만 하고 끝냈을 리는 그러니까요. 없으니까요. 예, 네. 점점 더 심해졌을 것으로 보이고 또 이제 2007년 대선에 돌입하면서 아마 이런 기자들에 대한 접대는 더욱 심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실명까지 거론된 언론인들한테 혹시 연락을 해 보셨습니까? 예, 연락을 해봤습니다. 뭐라고들 하던가요? 예, 뭐 조선일보 기자는 뭐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중앙일보 기자는 뭐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대부분 이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네. 받은 적이 없다 부인을 했습니다. 뭐 12년 전이긴 하지만 아직도 네. 현직 언론인으로 활동하는 분들도 상당수 있겠죠? 예, 대부분 그 현직이고요. 그 중에는 이제 정치부장을 거쳐서 논설위원을 맡고 있는 기자들도 있고요. 또 종합편성 채널에서 뉴스 앵커를 거친 기자도 있습니다. 예. 이게 12년 전 이 증거를 가지고 혹시 그 해당 언론인들에 대한 법적 처벌도 가능할까요? 지금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김영란법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죠. 보이는데요. 예. 하지만 이제 2006년 사건은 좀 소급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할 수는 있는데 이 대가성을 인정하는 게 좀 쉽지 않다는 게 그렇죠.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기사 관련해서 좀 그 수천 개의 댓글이 이제 달렸는데요. 예, 예. 그 많은 이제 그 누리꾼들이 분노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럼 이 분노의 그 근원이 어디인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예. 이 금액 자체는 사실 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뭐 억대도 아니고 예. 천만 원대도 아니고 하지만 이제 10여 년 전 이명박 그 당시 이제 후보였죠. 이 예. 불법 자금에 대해서 취재하고 질문해야 되는 기자들이 예. 이 사실상 불법 자금으로 이제 접대를 받으면서 여론을 호도한 셈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당시 여론을 호도했던 기자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채 이 여전히 언론계에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오늘 이 기사를 읽은 분들이 좀 댓글을 통해 많이 분노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분노는 함께 하지만 법적 처벌의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대단히 낮다. 이 말씀이군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디어 오늘 정철훈 기자였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친필 입장문 페이스북에 올렸잖아요. 예, 그 자필로 쓴 걸 이제 사진을 찍어서 그 이미지를 그대로 올렸죠. 예. 어제 밤 11시 5분쯤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에서. 글이 올라온 시간은 11시 15분이에요. 예. 10분 상관이죠. 그 10분 사이에 글을 썼을 리는 없는 것이고 그 글에 보면은 작성 시각이 21일 새벽이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럼 이제 영장 실질 심사 끝나고 구속영장 발부된 22일 밤보다 하루 전이거든요. 예. 구속에 대비해서 미리 쓴 글이겠죠. 예. 예. 구인될 때는 아무 말도 없이 차에 올라타던데 네. 그래도 입장은 정리해 놔야 되겠다. 그렇죠. 차 타기 전에는 이제 뭐 카메라도 많고 기자들이 질문도 할 거고 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정리해서 이제 딱 그 시점에 내고 이제 들어간 거죠. 그 입장문을 좀 차근차근 읽어봅시다. 예. 네. 뭐 자기 소회를 이제 나름대로 소상히 털어놓았습니다. 예. 지금 이 시간 누굴 원망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 이게 모두인데 예. 몇 가지 포인트들이 보여요. 의혹을 뭐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여러 단서들을 붙여놨습니다. 예. 뭐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절연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오늘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 이런 대목인데 예.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은 포괄적 인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이것도 말하자면은
관행에서 자유롭지 못했는데 오늘날 기준에 걸렸다. 그런 얘기죠. 아까 뭐 이제 기자들 뭐 밥 사주고 이런 것도 나와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예컨대 뇌물과 정치 자금 수수는 형량 차이가 매우 크거든요. 매우 크죠. 예, 아마 향후로 가면은 이제 이전 대통령 측의 법정 대응 전략이 예. 이 글에서 살짝 이제 드러나 보인다는 거죠. 과거 관행에 따랐을 뿐이다라는 식으로 지금 대응할 기준으로 하니까 이게 뭐 예. 이렇지만은 과거에 뭐 그랬다 이런 거죠. 그리고 가족 이야기 부분도 한번 예. 읽어보죠. 지난 10개월 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 가족들은 인륜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고 있고 휴일도 없이 일만 했던 사람들이 나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다. 내가 구속됨으로써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가족의 고통이 좀 더 덜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전 대통령이 딜레마적인 게 나는 모른다 이러면 부인 아들들이 다 다치고 예. 내가 다 받았다 이러면 자기 죄가 중요해지는 것이고 그렇죠. 가족들도 입장이 좀 난처하잖아요. 뭐 우리 아버지 갖다 줬다 이러기도. 예, 예. 이 상황 자체가 이제 괴로운 거죠. 그러면은 이걸 뭐 다 내가 인정한다라기보다는 본인이 구속됐으니까 가족들한테는 좀 더 따져 묻지 마라. 이제 그만 좀 예, 해라. 예, 이런 좀 관행적인 거, 인정에 예. 호소하는 거 예. 이런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본인이 대답을 해야죠. 어쨌든 내가 구속됨으로써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가족의 고통이 좀 덜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이게 그런 표현이다. 그렇죠. 예. 또 그다음 대목은요. 자, 뭐 재임 중 세계 대공황 이래 최대 금융 위기를 맞았지만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이것하고 언젠가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예. 이게 당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한국이 이제 빨리 위기를 극복한 거 이건 뭐 팩트입니다. 이런 큰 공을 세웠다 이런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시간이 지나면은 과는 과대로 있지만은 공은 공대로 평가받길 희망한다. 음흠. 본인 희망이죠. 이게 과거에도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사람도 최근 그 5.18 때문에 논란이 돼 회고록에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항상 대통령 단임제, 단임제를 경제선장과 자기가 안정, 실천했다 이런 거죠. 88 올림픽 준비 예. 이런 공이 있다. 계속 예. 강조하거든요.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어쨌든 이제 종합적으로 쭉 본다면은 상당히 이제 좀 전략적인 것 같아요. 자, 포괄적인 유감은 있지만은 구체적인 인정이나 해명은 없고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은 가족의 괴로움 등은 또 강조를 했고. 예.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를 겁니다. 분명히 이 글에도 그런 게 드러나는 거예요. 박근혜 예. 전 대통령 뭐 모른다, 뭐 잘못했다, 뭐 이런 두 마디 세 마디 정도 하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은 이제 박 전 대통령처럼 묵묵부답하진 않을 것이고 법정에서도 상당히 전략적으로 임할 겁니다. 이제 검찰에서 이제 자꾸 불러서 수사를 하겠죠. 하면은 뭐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과거의 관행이고 대가성이 없는 뭐 이제 정치 자금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좀 상당 부분 인정하고 또 정말 불리할 것 같은 경우에는 뭐 또 대답을 안 한다든지 예, 예. 증거가 들어오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한다든지 이럴 수 있겠죠. 예. 이 글을 보고 저는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그쪽에서 앞으로의 법정 공방을 대비해서 전략적으로 만들어낸 글이다라는 생각보다는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진짜 본인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구나. 그렇죠. 제가 말했을 때 논리에 대해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뭐 과거에 이제 손에 뭐 피 묻히고 흙 안 묻힌 사람 다 어디 있냐. 지금 기준으로 보니까 이런 거지. 그리고 뭐 나 괴롭히면 됐지. 가족 괴롭히지만. 근데 그게 그 본심이 바로 전략인 거죠. 예. 아니 글쎄 이게 본심일 것 같은데. 네. 근데 다스가 내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계속 거짓말한 이 부분은 참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재호 의원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가족 기업이다. 이런 논리겠죠. 자, 예.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시작기 1부 마칩니다. 잠깐 뉴스 듣고 7시 5분에 다시 뵙죠. 퇴근길에 만나는 알찬 뉴스 정보,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시사자키 2부 화제의 뜬 뉴스 먼저 정리합니다. CBS 김효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소식이요.
네, 국격이라는 말이 절로 떠오르는데요.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그랬겠죠. 네, 예. 특히 외신들은 이 전 대통령이 한국에서 비리 혐의로 구속된 4번째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몇몇 보도를 좀 정리해 주세요. 네, 먼저 미국의 유명 일간지 뉴욕타임스 보도 내용입니다.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1년 만에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은 비리 혐의로 구속된 역대 4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한국 대통령 대부분이 본인과 친척, 측근의 부패 스캔들로 임기 말이나 임기 후 명예가 실추됐다고 전했고요. 프랑스의 AFP 통신은 이 전 대통령이 비리 혐의로 구속된 4번째 전직 대통령이라고 역시 전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최대 징역 45년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예. 미국, 프랑스 전해주셨고, 뭐 중국이나 일본 언론들은요? 네, 중국 관영 매체 CCTV는 오늘 아침 이 전 대통령도 청와대의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면서 구속 소식을 헤드라인으로 전했습니다.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 황구시보는 이 전 대통령이 어젯밤 구치소로 이동하는 모습 등을 사진으로 실었고요.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에서 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박 전 대통령에 이어 사상 4번째라면서 일면 기사로 다뤘습니다. 극우 성향의 상케이신문은 전직 대통령이 비극적 말로를 따르는 한국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보도를 했고 마이니치 신문 일면 기사가 눈에 띄었는데요. 보수파인 이 전 대통령 측은 문재인 정권에 의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여론은 차가워 자택 주변에는 지지자가 거의 없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이요. 네, 흑인 생명도 중요하다. 오늘 미국의 한 프로농구 경기장 앞에서 수백 명의 시위대가 한 목소리로 이 구호를 외쳤습니다. 또 총기 관련 또 흑인이 사망한 그런 사건입니까?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예. 현지 시간으로 18일 세크라멘토 주택가에서 경찰이 20대 흑인 청년을 사살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차 유리창을 깨는 차량 절도범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 2명이 출동을 했는데 예. 한 주택의 뒷뜰에서 스테폰 클락이라는 흑인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예. 네, 당시 경찰관들이 착용하고 있던 바디캠에 이 장면이 촬영됐고 나중에 일반에 공개가 됐는데요. 제가 영상을 직접 찾아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찰이 먼저 손을 보여라 이렇게 외치다가 남성 쪽에서 불빛이 보이니까 갑자기 총 이렇게 외치면서 발포를 시작했습니다. 어허. 네, 무려 20발을 쐈다고 합니다. 이렇게 20발을 쐈고 클락은 현장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예. 네, 더 큰 문제는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 경찰관들이 클락의 손을 확인해봤더니 불빛의 진원지는 총이 아니라 아이폰이었습니다. 네.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는데 거기에 빛이 나는 거를 총으로 보고 20발이나 쐈다. 네. 아이폰 손전등에서 빛이 새어나온 걸 이제 권총으로 오인을 했던 거죠. 게다가 클락이 숨진 장소는 절도를 하려고 들어간 남의 집이 아니라 클락의 할아버지 집 뒷뜰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경찰은 클락이 절도범이 맞다고 주장을 했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대응 사격을 했다고 해명했지만 유족들은 경찰이 절도범을 오인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비극적인 사실은 클락에게 약혼녀와 2명의 어린 자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안타깝군요. 자, 마지막 소식은요? 네, 흔히 일베라고 부르죠. 보수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 이 일베를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20만 명이 동의해서 오늘 청와대가 답변을 내놨습니다. 답변 내용이 뭡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폐쇄는 가능하지만 폐쇄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김형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답변자로 나섰는데요. 김 비서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동안 불법 유해 정보 신고 내용을 중심으로 일베의 게시글 삭제 등을 요구해 왔다면서 사이트 폐쇄 기준에 이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비서관에 따르면 개별 게시글이 아니라 웹사이트 전체를 불법 정보로 보고 폐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고 하고요. 예. 또 최근 5년 동안 차별이나 비하 내용으로 심의 조치가 이뤄진 게시물 가운데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이 일베 사이트라고 합니다. 네. 네, 사실상 해마다 제재 대상 1순위였던 셈이죠. 네,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김 비서관은 지적을 했고요. 이런 가운데 과거 자유한국당의 류석춘 부위원장이 했던 일베 옹호 발언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이었는데요. 청년들과 이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는데 여기서 류석춘
김효은 부위원장이 여러분 일배하세요. 일배 많이 하시고 라면서 일배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던 게 지금 다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김효은 기자였습니다. 친절하고 재미있는 시사풀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장자연 리스트 재수사하라.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명을 넘겼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 재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의원 연결해봅니다. 이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9년 전 일이잖아요. 예. 장자연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유서에 방송 연예계뿐 아니라 언론계 재계 인사 수십 명한테 접대 성상납 강요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때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됐죠? 예, 당시에 그 고인의 소속사 대표 김모 씨 같은 경우는 고인에 대한 폭행 및 협박 혐의로 결국은 재판을 받았고요. 예. 유죄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매니저 유모 씨, 그러니까 갈등 관계에 있었던 그분 같은 경우는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이제 불구속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드라마 PD라든지 금융회사 간부, 전직 언론인 등 나머지 피의자들은 예. 결국 모두 무혐의 처리가 되고 수사 종결이 됐죠. 그러니까 소속사 대표랑 매니저만 처벌을 네. 받았다. 그것도 성폭행 이런 거는 전혀 없었고. 그렇죠. 그냥 이제 폭행 그리고 협박 혐의로 됐었죠. 제가 관련된 사건의 기록들을 당시에 봤던 적이 있어요. 예, 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장자연 씨만이 아니라 국민이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예. 형사고소를 당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우리 예.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종걸 의원이라든지 예. 이정희 전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도 국회 내에서 이 문제 제기를 했던 이유로 명예훼손죄로 고발당하고 민사소송도 당하기도 했었거든요. 예, 시민사회단체 분들도. 예.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국민을 옥죄는 데도 활용이 됐었던 사건이죠. 네. 방금 언급하신 이종걸, 이정희 의원 등은 그 왜 조선일보 관련자 누가 맞습니다. 거기다라고 언급했다가 그쪽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던 거죠? 그렇죠. 고소를 그리고 당한 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됐었죠? 예, 그거 다 결국은 무혐의로 종결이 됐었고요. 손해배상 같은 경우도 결국은 조선일보가 패소하는 상황에서 이제 항소심 단계였나요? 예. 결국은 상고하는 걸 포기해서 그렇게 종결이 됐었습니다. 예. 제가 당시 변호인이었고요. 예. 어쨌든 그렇게 언급된 사람이 고소한 거는 무혐의가 됐는데 그러나 네. 정작 그 언급된 당사자는 또 역시 무혐의로 그냥 네.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던 그런 거죠. 예, 병행된 사건이었지만 정작 그 소속사 대표 김모 씨의 관련된 사건 기록을 제가 좀 봤었는데요. 예. 드러난 증거 가운데서 고인에 대한 폭행 협박 혐의는 인정됐다는 것은 이제 공개 사실인 거고, 예. 그래서 고인에 대해서 상시적인 폭행 협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법원도 인정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고인의 주장에 개연성에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예. 기타 나머지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는 지금 제가 그리고 또 국민이 유죄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법원은 예. 달리 본 거죠. 그러니까 검찰은 달리 봤던 거죠. 그렇죠. 지금 언급하신 방송사 PD 또 언론계 재계 인사들의 구체적인 직함과 실명이 그 유서에 등장했던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유서만이 아니라 네. 실제 올해 초에 모 언론사에서 수사기록 관련 재판 기록이 이미 공개돼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요. 예. 2008년 당시에 장자연 씨가 어머니 기일의 제사에도 참석 못하고 접대 자리에 불려나갔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맞아요. 그 과정에서 예. 그 장자연 씨의 머리 손질 비용을 소속사 실장이 증빙 처리한 사실이 확인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개인적 참석이 아니고 회사 비용으로 어머니 집사람은 응당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가지 못하고 강요된 접대라는 것이 예. 사실은 간접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 고인에 대한 상시적인 폭행과 협박이 인정이 된다면 네.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됐었었죠. 당시에 근데 검찰은 그 등장한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조사하긴 했나요? 아예 조사조차 안 했나요? 조사를 하기는 했었는데요. 어허. 문제가 됐던 그 이제 조선일보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관련된 서류를 보면서
실제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좀 유념해서 봤었거든요. 네. 근데 통상적인 소환 조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뜻이죠? 통상적 소환 조사가 아니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서면 조사였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소위 이제 수사관서에 출석해서 조사한 방식이 아니라 아하. 별도의 장소이거나 아니면 서면 조사 예.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제3의 장소에서 따로 만나가지고 그냥 네, 조사하고 네. 끝냈다 이런 얘기로군요. 네. 네. 그래서 국민적 관심이 높고 그야말로 조선일보라는 이제 유력 일간지의 어떤 신뢰가 달린 문제라면 오히려 더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수사에 임했더라면 관련된 오해가 지금에까지 예. 이르게 되진 않지 않았을까 싶기도 예. 합니다. 만약 무혐의라면, 진짜 결백하다면.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장자연 사건이야말로 미투의 시작이었다라고 표현하셨던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드러낼 수 없는 것들을 이제 드러내고 또 드러낸 이후에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측면에서 예. 정말 미투의 시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미투가 지금 우리 사회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하에 이제 위두위로 진행되는 이 과정에서 예. 다시 장자연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거는 무리도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근데 이윤택, 안희정 등은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상태인데 9년 전에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한 거죠. 그렇죠. 지금 이까지 오는 것만 하더라도 불과 몇 달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잖아요. 네. 예, 9년 전에 조선일보라는 이제 유력 일간지 또는 드라마 PD, 금융사 간부 등이 가진 어떤 권력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컸을 거예요. 그리고 예. 장자연이라는 예. 그 배우의 그런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아주 초라한 지위, 사회적 지위라는 것은 지금 우리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는 지금의 피해자보다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예. 그나저나 법적으로 재수사는 가능한 겁니까? 예, 법률상으로 일단은 이제 재수사 여부에 대해서 그 대검 개혁위가 먼저 검토를 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1차 조사 대상에서 이제 12개 사건 확정하면서는 빠졌던 것 같은데요. 여전히 검토 대상 사건 리스트상에는 유효하고요. 네. 저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이제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재조사가 돼야 된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저는 어쨌든 다음 2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는 선정이 돼서 예. 지금 오늘은 청와대를 찾아갔던 국민들이 검찰을 통해서 당의 사건에 대한 예. 해명을 듣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검찰 스스로가 이건 좀 문제가 있으니 재수사하겠다라고 결정하지만 된다는 말씀이신데 만약 그렇게 이미 고려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만약 그런 결정을 안 하면 재수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나요? 사실상 당해 사건의 이제 혐의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이제 환기를 시키는 형사 절차를 일단 해볼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부 성범죄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예. 뇌물이라든지 기타의 방식으로 이제 사건을 좀 구성을 해서 예. 고발의 방식으로 다시 수사선상에 이제 놓이게 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다만 네. 이미 그 무혐의 결정을 내렸던 것들 때문에 예. 검찰이 그냥 바로 각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 국민적 성원이 모아진다면은 그 부분에 대한 재수사 촉구의 의미로는 가능하지 않나. 네.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이거야말로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닙니까? 예. 어쨌든 저는 조금 더 기다려보고 싶고요. 검찰을. 네. 그리고 청와대가 검찰 수사를 강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20만 명이 넘는 어떤 국민들의 여론을 청와대만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도 답변을 해야 될 때가 온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검찰 답하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대통령 개헌안에 동물 보호에 대한 조항이 신설됐다네요. 또 바로 어제부터는 더 강화된 동물보호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죠. 자, 앞으로 동물들의 삶 어떻게 달라질지 이 얘기 좀 해보죠.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 연결합니다. 박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헌법 안에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헌법안에 그 동물 보호에 대해서 국가가 그 정책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들어갔죠. 동물 보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한다. 네네. 예. 이른바 동물권이라고 하는 표현은 안 들어갔습니까? 네, 동물권이 뭐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기에는 이제 동물의 권리, 존엄한 권리, 생명을 가진 인간과 동등한 그런 생명권으로서의 권리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 걸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책무를 강조한 법안으로 들어간 거죠. 국가 책무를 강조한 걸로 들어가면 더 센 거 아닌가요, 사실? 그냥 추상적 동물권이 아니라 국가가 정책을 해야 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노력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존엄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것도 좋지만 예. 또 정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어서 예. 사실은 뭐 이것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 이 헌법이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그러면 이 헌법 정신에 비추어서 하위 법령을 바꾸거나 새로 만들거나 이래야 되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동물보호법에 보면은 이제 동물보호의 기본 원칙들이 있습니다. 동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뭐 5가지 5대 자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그동안 사실 뭐 국민들이 지켜야 되는 법이었죠. 그리고 예. 그 밑에 보면 또 국가나 자치단체의 그런 책무들도 동물보호법에는 있었지만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포괄적이지 않고 그냥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하겠다,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해서 아주 작은 지자체의 어떤 정책들만이 있었었는데요. 예. 이런 것들이 큰 틀에서 헌법으로 명시된 이상 네. 그 큰 틀 안에서 이제 국가의 책무들이 아주 큰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고 굉장히 많은 법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박소연 대표는 제일 먼저 급선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헌법이 만들어진다면? 저는 뭐 다른 동물들에 대한 이슈도 많이 있었지만, 농장동물에 대한 이슈들은 사실 동물보호법에서 식용동물이라는 것들 때문에 제외가 됐었거든요. 예. 그리고 실험동물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데 이런 그 농장동물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기존에도 있었던 그 헌법의 내용들, 행복추구권이나 환경보호의 의무라던가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인간이 누려야 할 행복에 사실은 또 실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행복추구권들은 그냥 인간이 기르는 동물들에 대한 어떤 제한적으로만 논의가 되어 왔었고 또 환경보호도 그러면 동물이 환경이냐 식용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또 논의에서 제외될 수가 있었었는데 예. 이제 동물보호라는 큰 틀에서 국가의 의무가 들어가면서 예. 공장식 축산도 이제는 큰 틀에서 변화가 있을 거고요. 이미 작년에 살충제 계란 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동물과 인간을 떼놓을 수 없는 환경과 인간의 건강과 동물의 생명과 이것이 다 같이 어우러지는 것이다. 맞아요. 이런 의미를 우리한테 준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런 헌법과 맞물려서 아마 아주 큰 틀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장식 축산 이건 정말 동물 보호에도 문제지만 우리 인간 건강 보호에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이네군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뭐 이 헌법이 그대로 통과될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제부터 동물보호법 개정돼서 시행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요 내용이 뭡니까? 주요 내용은 뭐 강아지 공장 문제가 촉발돼서 동물보호법이 개정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강아지 공장이 이제 기존에서는 신고제였는데 지금은 허가제로 한다라는 거.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신체적 고통이라는 새로운 조항이 동물학대 금지 조항에 들어갔다라는 거. 기존에는 잔인하게 죽이는 거, 그다음에 상처가 나야만 처벌을 할 수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신체적으로 고통만 줘도 이 고통이 상식적으로 고통이냐 아니냐 이런 사법부의 판단만 있다면 이제 처벌이 가능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정말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이건 15년 동안 굉장히 많이 요구했는데도 안 들어졌었던 거거든요. 예. 네, 근데 이번에 이것이 통과가 됐고 그다음에 네. 처벌수위도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이 됐죠. 네. 동물 키우는 분들의 책임도 좀 강화됐죠? 네, 맞습니다. 기존에도 뭐 과태료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등록 같은 거 안 하고 목줄 안 하고 뭐 이랬을 때. 근데 그런 것들이 과태료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안 하면 이제 1차, 2차, 3차에 나눠서 최고 과태료가 60만 원까지. 그다음에 목줄을 하지 않거나 안전조치 같은 거 안 하면 최고 과태료가
이제 뭐 50만 원까지 예. 그리고 동물 유기도 과태료가 기존에는 100만 원이었는데 예. 이제는 300만 원까지 예. 상향 조정됐습니다. 예. 그리고 왜 그 최고 40cm 이상 개들은 산책 시에 입마개를 해야 한다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됐나요? 네, 그거는 지금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재검토. 청와대에서 직접 저희를 불러서요. 네. 그동안 국가가 이런 것들을 직접 챙기지 못했다. 이제부터는 국가가 이런 걸 직접 챙기겠다. 사실 이번 헌법 개헌안과 마찬가지죠. 예. 네,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 시행됐을 때 그래서 이게 선진국에서는 이게 유례가 없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맹견에 대한 것도 입마개를 안 하고 있다. 실효성이 없다라고 돼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예방적 차원의 교육이다. 예. 그리고 산책 시 목줄만 잘하면 되는 거고 개물림 사고는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원점에서 재검토됐습니다. 입마개 의무화 원점 재검토고 이른바 개파라치 제도라고 뭐 목줄이나 입마개 안 한 사람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거 이것도 원점 재검토죠. 네, 이것도 무기한 연기가 됐고요. 예. 이것도 아마 이제 문제가 크게 될 수 있어서 예. 어쩌면은 폐지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인권 침해 소지가 너무 큽니다. 예. 그 쓰레기 봉투 파파라치 같은 건 그냥 봉투만 찍고 그 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만 찍으면 되지만 이건 사람을 찍어야 되고 이 사람이 이걸로 찍는지 다른 악용의 목적으로 찍는지 모르죠. 알 수가 없거든요. 예. 그리고 그런 또 영상들을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서 예. 이건 정말 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문제 조항들은 다 원점 재검토 그리고 동물꿀의 어떤 그 보호는 강화되고 동물 키우는 사람들의 주의는 또 역시 강화되고 이런 내용이다 이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박소연 대표 저랑 여러 차례 인터뷰했는데 오늘처럼 목소리에 기운차고 힘이 있는 건 처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들어볼 소리요. 어제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이 미친 게 이런 말까지 동원을 해서 경찰을 비난한 것이 오늘까지도 계속 화제인데요. 이 목소리를 같이 들어보시죠. 경찰이 급기야 정신줄을 놓았습니다. 정권의 사냥개가 광견병까지 걸려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닥치는 대로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정권과 유착하여 20세기 권위주의 정권의 서슬퍼런 공안정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입니다. 청와대가 발표한 문재인 관제 개헌안에 검사의 영장 청구권 조항이 삭제되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충성 경쟁을 하는 경찰의 모습을 보니 빨리 체포하여 국민들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수사권 독립이 아무리 급해도 이성마저 잃고 권력에 아부하고 권력에 굴종하는 경찰을 어떻게 믿고 수사권을 독립시켜 주겠습니까? 네. 왜 이렇게 격한 발언들이 나온 거예요? 이게 발단은 이제 울산시장 선거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지난 16일에 경찰이 김기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이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아파트 건설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 이런 혐의를 잡고 이제 압수수색을 실시를 했다는 거죠. 네. 또 김기현 시장의 동생까지도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이제 검거에 나서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수사 책임자인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김기현 시장의 경쟁자로 볼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송철호 예비후보를 만났다. 이 사실이 이제 드러났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기획된 표적수사다라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주장인데요. 또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울산 중부경찰서가 홍준표 대표 일행을 보안검색 없이 항공기에 탑승시킨 혐의로 울산공항 관계자들을 수사를 시작한 것.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도 강력 반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 내부 게시판을 중심으로 해서 적법한 수사 집행인데 자유한국당이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과도하게 비판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들이 지금 줄을 잇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울산경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홍준표 대표 중심으로 경찰에 영장 청구권을 부여하는 당론 재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는 것 등이 면책특권을 남용한 협박이고 공무집행 방해다. 이런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전국 경찰관 온라인 모임인 폴레티앙은 장지원 대변인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까지도 열기도 했습니다. 네.
장제원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젯밤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때 이제 논현동 자택에 함께 있었는데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요.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미는 손을 잡고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인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페이스북에 눈물이 자꾸 흐릅니다. 지금 이 순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썼는데 이것도 좀 여러모로 구설에 휘말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나요? 장제원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직적으로 지지했던 유라이트 전국연합의 부산연합 공동대표 출신이고요. 또 외곽 지지 단체였던 선진국민연대에서 교육문화위원장도 맡은 바가 있어서 이제 특별한 인연이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 19대 총선 당시에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하자 불출마를 선언한 이런 이력이 있는데 당시에도 이 어려운 시기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저의 불미한 일로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화제를 모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존 벌턴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허버트 맥메스터 NSC 보좌관 후임으로 4월 9일부터 일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로써 틸러슨 미 국무장관 이후 또 트위터로 경질된 사례가 추가됐습니다. 그러네요. 존 벌턴 전 대사는 과거에 부시 정권에서 실세 이렇게 불리면서 대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한 이른바 네오콘들 중에 이제 한 명인데요.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을 폭격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계속 또 해온 바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 정부와도 접촉을 한 이 사례가 있는데 그때도 상당히 독선적이고 아나무인적인 성격의 인사이다 이런 평가가 지금까지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제 NSC 보좌관 내정 직후에 이제 내놓은 발언들을 쭉 보면 모처럼 공직을 맡게 됐으니만큼 좀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근데 경질된 맥메스터 보좌관도 강경파로 분류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경질된 이유가 뭡니까?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궁합 문제다라는 게 중론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맥메스터 보좌관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는 등의 좀 신뢰를 잃은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랬죠. 예.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제 선출이 된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때 보좌진들이 당선 축하 인사를 하지 말라 이렇게 메모에 적어서 이제 줬는데도 이걸 무시하고 이제 당선 축하한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 보도가 이제 나온 바 있죠. 예. 그런데 이 메모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손에 꼽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맥메스터 보좌관이 유출자로 지목된 거 아니냐라는 게 이 미 언론의 추측입니다. 예. 우리 정부가 입장 밝힌 게 있나요? 이게 기자들이 이제 쭉 물어보니까 청와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주도하는 사람은 결국 대통령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 존 볼턴 내정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를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존 볼턴 전 대사가 이전에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북미 대화에 나서는 것은 이제 정권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신뢰할 수 있는 인물에게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 철강에 관세 매기로 한 거 그건 유예됐다면서요? 현지 시간 22일에 백악관이 한국을 철강 알루미늄 고관세 부과 유예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이 철강 관세 부과가 4월 말까지 잠정 유예됐다 이렇게 좀 확인을 해준 상황입니다. 4월 말까지만? 그렇습니다. 네. 우리와 함께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 회원국들도 관세 명령 유예 대상에 이제 속하게 됐는데요. 백악관은 또 각국의 관세 부과를 유예한 이유도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북핵 문제를 포함해서 경제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다라는 점이 이제 언급이 됐고요. 흥미로운 것은 일본이 오히려 이제 관세 부과에 포함이 됐다 이 부분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포함이 됐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거의 다 빠졌잖아요. 그럼 아예 철강 관세 부과 명령 자체 효력이 크게 줄어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어차피 철강 수출 그 어떤 분야들이 크지 않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철강 관세 부과 명령 자체 효력은 상당히 줄어들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백악관이 또 다른 이제 제안을 내놓으면서 추가적인 협상 국면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백악관은 면제 대상 국가들로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제품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 그리고 이 결과를 토대로 수입 쿼터제를 시행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또 추가로 내놨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우리 철강 업계로서는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태가 좀 계속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이 어떤 그 백악관의 결정이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도 일정한 영향을 또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4월 말까지만 잠정 유예됐다는 게 한미 FTA 협상이 진행 중이니까 일단 유예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미 FTA 협상에서 우리가 뭔가를 내놓지 않으면 다시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 문제가. 거의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원래 이게 중국 겨냥한 거라 했는데 미국이 중국한테 관세 폭탄 안겼다면서요?
백악관은 또 현지 시간 22일에 중국산 제품 1,300여 개 품목에 대해서 6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엄청난 지식재산권 도난 문제를 안고 있다라면서 이 조치는 실학에 불과하다 이렇게까지 또 주장을 했습니다. 이로써 G2의 무역 전쟁이 드디어 시작됐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쭉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중국도 이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 수입 상품에 대해서 지금 3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응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지금 해석이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미국에 비해서는 미국이 이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그 보복 관세 규모가 다소 이제 적다는 점에서 뭔가 중국은 무역 전쟁 격화를 원치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싣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심상치 않은 분위기는 계속 고조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요. 정무비서 등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피감독자 간음이라는 것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사실상 같은 뜻인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는 이런 사안인데요. 해당 혐의는 첫 번째 폭로자인 김지은 씨 사건에 대한 것이고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직원 모 씨의 사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검찰은 안희정 전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과거의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또 정봉주 전 의원 관련해서도 또 뭐가 있었죠?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를 통해서 어제 이제 의혹 당일 정봉주 전 의원의 동선을 따라 찍은 사진 780장을 검토한 내용 등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이 사진들은 당일 정오부터 1시가 넘는 시간까지 홍대 근처에서 나는 꼼수다를 녹음을 했고 이후에 2시까지 나는 꼼수다 멤버들과 식사를 했다. 그리고 이후에는 명진 스님을 만났다라는 이 정봉주 전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황은 정봉주 전 의원의 팬카페 운영진을 했던 민국파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당일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정봉주 전 의원을 렉싱턴 호텔에 데려다줬다. 이렇게 주장한 것과 좀 배치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다만 애초 의혹을 보도하고 정봉주 전 의원으로부터 고발당한 상태인 프레시아는 이게 이제 민국파라는 사람의 증언의 신뢰성을 재검토해야 될 필요는 보여주는 것이지만 애초 피해자의 주장을 부정할 수 있는 내용의 사진들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뉴스는? 군부대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해서 한 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인데요. 아이고. 오늘 오후 4시 33분께 세종시 연서면 용암리 203 특공여단 사격장에서 사격 훈련 중에 총기 사고가 났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119가 출동을 했다는 겁니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을 해보니까 24세 김모 하사가 사격장에서 머리에 총기 관통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다는 것인데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예. 군수사당국은 0점 사격 직후에 전 부대원이 운동장에 모인 상태에서 총소리를 듣고 잔탄 확인을 하는 과정에 김모 하사가 총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직은 왜 그러는 건지 원인은 안 밝혀진 상태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 언론의 보도 행태를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미디어 포커스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범죄 사건 보도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예, 지난 13일에 한 야산에서 안매장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어요. 예. 그러면서 경찰이 전 남자친구 A씨를 그 용의자로 주목을 했고요. 이 용의자가 과거 다른 여자친구를 살해한 전력이 있다는 점 등으로 연쇄살인 범죄 가능성까지 있다라고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런 범죄 사건 보도에서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그 보도 얼핏 기억이 나네요. 네네. 뭐 그동안 사귀었던 사람들은 뭐 다 죽었다? 뭐 이런 식의 맞아요. 어떤 뉘앙스를 띤 보도였는데. 네. 근데 지금 이거는 수사가 막 시작되고 있는 단계 아니에요? 예, 그렇죠. 완전히 수사가 시작되는 단계인데요. 예. 사실 범죄라는 게 사람들의 감성이나 흥미를 자극할 만한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 범죄 사건 보도를 좋아합니다. 아이고. 특히 사건이 잔혹성을 띠고 있거나 가해자나 피해자의 신상 등에서 아주 특이한 점이 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남자가 사귄 3명의 사람이 다 죽었다라고 하면 일단 언론 보도는 과열되기 시작합니다. 범죄라는 것도 일종의 국민에게는 알 권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 사건 보도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경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분명한 것은 범죄 사건 보도가 국민의 호기심 충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닐 것이고요. 부적절한 범죄 보도는 오히려 국민에게 굉장히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범죄 부분도 국민의 알
알 권리 하나다라고 하는 건 순기능이 있다는 거잖아요. 범죄를 그렇죠. 보도함으로써. 예,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범죄 정보를 알려줘서 예방이나 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범죄 보도를 보면서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나를 지켜야 되겠구나라는 정보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범죄에 대한 시민의 감시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범죄라는 것이 결국은 사회의 여러 가지 병리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 그 보도를 통해서 사회의 근본적인 그 문제들을 드러내주는 맞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범죄 보도를 통해서 이 그 범죄자의 행태를 알리고 비판하는 것 그 자체가 또 다른 형벌 효과예요. 그러니까 범죄자에게는. 예, 그래서 예방 효과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 순기능이 있죠. 역기능은 어떤 겁니까, 그러면? 가장 큰 역기능은요, 모방 범죄가 유발된다는 것입니다. 아하. 이 때문에 범죄 보도에서는 범죄의 수법과 범행에 사용된 도구의 조작법, 입수 경로 등을 구체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굉장히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이렇게 그렇죠. 정해져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범죄 피의자의 인터뷰를 해주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관계 확인이 없이 범죄의 동기나 피의자의 주장이나 주의를 너무 여과 없이 보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범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것도 문제고요. 세 번째로는 흉악범죄의 내용과 현장을 되풀이해서 보여주면서 이런 것들이 그 범죄에 대한 억제력을 감퇴시켜서 범죄에 대한 죄의식을 약화시킨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모방 범죄뿐이 아니라 네, 죄의식도 약화시킨다? 네, 죄의식을 약화시킨대요. 사람들은 흉악한 폭력적 범죄 장면에 자주 노출되면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범죄 불감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범죄 보도를 많이 보는 것이 결코 또 좋지는 않다는 것이죠. 네. 네 번째로 범죄 보도가 잘못될 경우에 사회 문제에 대한 불법적인 해결 방식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적 복수 이런 거. 사적 복수가 최고다라는 식의 그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다섯 번째로 신원을 구체적으로 그 피해자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피해자의 인권이 많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도 범죄 보도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른바 2차 피해, 3차 피해 이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론 보도가 범죄 신고자의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네. 이런 신고자들에 대한 보복 범죄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악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역기능이 벌어지지 않도록 신중히 범죄 보도를 해야 한다 이 말인데. 네, 그렇죠. 즉 이번에 그 계기가 된 그 사건 관련해서는 지금 어떤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나요? 일단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부각하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웍스라는 언론사에서 나온 보도인데요. 예. 의정부서 노래방 도우미 안매장 용의자 연쇄살인범 가능성 수사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의 첫 문장도 의정부에서 8개월 전에 실종된 노래방 도우미 A씨가 안매장된 채 발견됐다라는 것이고요. 예. 기사 내용에서 보면은 계속 경찰은 그 무렵 A씨가 B씨 그러니까 범죄자라고 생각되는 피의자라고 생각되는 분이 운영하던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했고 B씨와 사귀었던 것으로 파악했다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처럼 피해자 신상을 공개하고 특히 그 직업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이 무시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사회 특권층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경우 특히 여성인 경우에 이런 피해를 더 많이 주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과거 지존파나 막가파 사건 등의 보도에서 피해 여인들의 주소와 사진이 언론에 그대로 보도된 적이 있었어요. 네. 특히 피해 여성인 성매매 여성인 경우에는 더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언론 자체보다도 경찰이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너무 시시콜콜 브리핑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경찰이 알려준다고 해도 기자가 다 받아 써서는 안 된다는 것도 사실은 여전히 문제인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보호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아니면 보복 범죄가 나올 수 있으니까. 예, 그렇죠. 예전에 과거 지존파 사건 당시에 그 사건을 신고한 인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인물에게 경찰이 표창장을 수여했는데요. 예. 이 모습을 언론이 다시 보도하면서 표창장을 받는 사람을 찍음으로써 다시 한번 보복 범죄가 우려된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언론 보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피해자 신상 정보 부각 보도가 터져 나오고 있다. 네네. 그다음 또 어떤 문제입니까? 사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이제 막 수사가 시작된 수준입니다. 아까 저도 언급했죠. 네. 예. 그런데 한 남자를 사귀었던 여성 3명이 모두 죽었다. 살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과 경찰이 말한 연쇄살인 가능성이 있다라는 표현은 이미 언론으로부터 이 사건이
너무 좋은 아이템이라고 판단하게 된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뷰징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뷰징? 네. 언론에서 어뷰징 기사라는 말은요. 언론사들이 온라인의 조회수, 클릭수를 높이기 위해서 제목이나 내용을 바꿔가면서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계속 송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기사 베껴가지고 그냥 네. 살짝 바꿔서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막 기사 도둑질이죠, 뭐. 그렇죠. 예. 굉장히 많이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독자를 낳기 위해서 온갖 황당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네.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그 모든 그 내용들은 사실 어뷰징 기사에서 사용되는 수법들이에요. 꼭 이번 사건뿐만 아니고 예. 대부분의 어뷰징 기사를 쓸 때 이런 수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겁니까? 먼저 별다른 연결고리도 없는데 이 사건을 다른 것과 연결짓거든요.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과거 미제 사건과 연관지어서 보도를 한 게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보면 14일 교통신문에서 연쇄살인 가능성도 최악의 미스테리 화성 연쇄살인 사건 재조명이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갑자기 또 화성이 나오네요. 네, 이처럼 화성과 연결시키는 보도들이 굉장히 여러 건 나왔는데요. 네. 이런 형태는 어뷰징 보도의 기본적 수법입니다. 예. 오죽하면 예전에 세월호 참사 당시 참사 당일날 세월호와 영화 타이타닉을 연결시켜서 쓴 기사가 나왔을 정도였어요. 아이고, 예. 그런데 일단 이 아이템이 사람들이 클릭할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요. 무조건 아무거나 다 갖다가 끌어다가 기사를 만들어내는 이런 어뷰징 수법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타이타닉과 세월호를 말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지금 생각해보면 처참합니까? 그것처럼 지금 이제 수사가 시작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연결시키는 거, 게다가 미제 사건과 연결시키는 거, 이것은 그렇죠. 고인은 물론 가족에 대해서 너무나 무례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그 어뷰징 보도의 특징은 제목을 가급적 선정적으로 뽑는다 이거 아닙니까? 네. 이번 이 살인 사건 보도도 그렇게 선정적 제목들이 많아요. 예, 제목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글로벌 이코노믹이라는 언론사에서 시신은 끔찍한 반부패 상태. 옷은 이런 제목이 있어요. 옷은 하고 물음표? 네. 이게 기사 제목에서 일단은 시신의 부패 정도를 아주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끔찍한이라는 말도 상당히 감정적 평가입니다. 예. 그리고 기사 본문에서 경찰 발견 당시 시신은 끔찍한 반부패 상태로 옷은 모두 입혀져 있었다고 했다라는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모두 입혀져 있었다는데 옷은 하고 물음표를 찍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왠지 사람들로부터 클릭하게 만드는 네. 그런 효과를 주는 것이죠. 예.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옷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제목에 의정부 연쇄살인이라고 썼습니다. 아직 그 확인된 게 아닌데도? 네. 근데 이제 지역을 이렇게 강하게 의정부라는 말을 또 이제 붙인 거죠. 그리고 연쇄살인인지 아닌지 둘 다 부적절한 거죠. 예. 예. 심각한 범죄가 발생했으나 용의자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제보 및 지역 민 안전을 위해서 정보 제공 차원에서 지역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사실 꼭 지역이 특정되어야 하는 사건이 아직 아닐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역 플러스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그런 네이밍을 붙이는 것은 해당 지역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주고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만 자극할 뿐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뷰징 문법에 따라서 무책임하게 하는 행동들이 또 있는데요. 바로 네티즌의 반응을 나열 전달하는 기사입니다. 예를 들면은 중도일보의 연쇄살인 가능성도 네티즌 얼굴 좀 공개해라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형제도 부활해라라는 네티즌의 의견을 또 담은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예. 언론이 민심을 전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네티즌들의 부적절한 내용들을 모두 기사화해서 이건 역시 클릭수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해자 신상을 막 공개한다. 아주 구체적으로. 네. 그다음에 지역명을 그냥 연관시킨다. 네. 그 클릭수 높이려고 선정적이고 잘못된 제목을 막 뽑는다. 네. 또 있어요, 문제가? 저희가 항상 이 범죄 이야기 할 때마다 나오는 사파 문제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반복됐습니다. 이건 이제 방송에서 사파 활용? 네. 예. 방송뿐만 아니고 텍스트 기사에서도 사파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하. 그런데 기사를 그냥 쓰면은 뭔가 이 클릭하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뭔가 선정적인 사실은 그 사건과 구체적인 연관이 없는 그런 예. 사파를 자꾸 삽입을 하고 있는데요. 예. 특히 요즘 제가 보니까 텍스트 기사에서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 온라인 기사에서 기사를 클릭하려면은 썸네일이라고 하는 작은 사진이 있거든요. 예. 그 사진을 굉장히 자극적인 것을 쓴다는 거죠. 독자가 보도 내 이미지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정보를 수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요. 사파는 보도 내용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굉장히 신중하게 제작돼야 되는데 실제 사건 보도들을 보니까 사파가 없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주의한 이미지가 많이 사용되고 있더란 겁니다. 네. 이번에 사용된 이미지들을 보면 모두 별 의미 없이 기사의 선정성만을 강화하는 사파인데요. 특히 중앙일보는 아예 이런 이미지를 조합해서 카드뉴스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아하. 중앙일보의 의정부 연쇄살인 죽은 새 여자 옆엔 한 남자가 있었다라는 카드뉴스 기사가 있는데요. 한 남성이 칼을 치켜든 이미지, 피가 번진 바닥 위에 사망한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두 다리가 놓여있는 이미지, 그리고 피자국이 번진 배경을 바탕으로 두 사람이 싸우는 이미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 카드뉴스는 총 14장 중에서 6장에서 피자국을 명백히 묘사한 이미지를 활용했거든요. 네. 저는 이런 사파 자체도 부적절하고 이걸 사파를 모아서 카드뉴스까지 만드는 거 전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목이 의정부 연쇄살인 죽은 새 여자 옆에 이렇게 한 남자가 있었다라고 하셨죠? 네네. 의정부 연쇄살인하고 물음표는 찍었나요? 연쇄살인에서 물음표 찍었습니다. 근데 뭐 누가 봐도 이건 물음표만 있을 뿐이지 그냥 완전히 기정사실화한 보도인데 그렇죠. 게다가 사파까지 이렇게 끔찍하게 썼다. 네. 혹시 범죄 보도에 무슨 가이드라인 같은 거 없어요? 현재 우리나라에 범죄 사건만을 특화한 가이드라인이나 준칙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는 것이 이 사안이 그렇게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범죄 보도는 모든 언론이 가장 많이 취급하는 사안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거의 모든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과 방송사 심의 규정 그리고 방송 보도 심의 규정에 다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KBS의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에도요. 범죄 보도의 원칙과 주의사항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를 범인으로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말 것. 그리고 피의자인 정과 프라이버시, 가족관계 등을 보도할 때에도 공익적 가치가 있는 것만 신중히 검토해서 보도할 것. 흥미를 위해서 보도하는 건 자제해야 한다. 그리고 범행을 미화하거나 모방범죄를 유발시키지 말 것.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은 보도하지 말 것. 그리고 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 것. 범죄 전과나 시효 만료된 사건은 신중히 취급할 것 등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인상적인 것은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공영방송 BBC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여기에서는 범죄 보도의 원칙으로 이런 것들을 들고 있습니다. 범죄를 고무 유발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자료가 방송되어서는 안 된다. 범죄 수법에 대한 상세한 묘사나 시연은 불법 행위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명백히 편집되어야 한다라는 굉장히 것이고요. 구체적이네요. 네. 그리고 범죄 사실을 보도할 때 희생자 및 가족의 프라이버시와 존엄성의 존중이라는 측면과 범죄 보도에 따르는 공익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 말인데요. 범죄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매우 낮음에도 우리의 보도를 통해 범죄의 희생자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증가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구절이에요. 근데 우리 언론 보도는요. 사실은 대부분이 굉장히 두려움을 증가시키는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범람하는 범죄 보도 속에서 과연 언론이 순기능으로 작용하려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좀 배우고 고민하고 실천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범죄를 흥미거리로 다루고 부주의하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그런 보도 행태는 분명히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장사 속을 채우기 위해서 불필요한 공포감을 부추기고 피해자 인권을 침해하고 그리고 모방범죄까지 부추기는 이런 범죄 보도가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장사 속 채우려고 표현 쓰셨잖아요. 그냥 클릭수 올리는 데만 혈안이 돼서 언론이 지켜야 할 그 점잖고 신중함이라는 것은 아예 안중에 없고 천박해져 가고 있는 우리 언론. 참 개탄스럽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시사자키 이번 한 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 저녁 다시 인사드리죠. 안녕히 계십시오.